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43, 서울 망원동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 준비 없이 남겨졌지요. 그 후로 내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는 불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품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려 합니다. 출근길에 무심히 내민 손에 민수가 잠깐 눈길을 줬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요. 웃으며 출장 갔다 올게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손을 쥐는 힘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고 나는 커피포트를 내려놓으며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어요. 참 바보같이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민수의 귀가 시간을 맞춰 밥을 지었고 TV 소리를 줄인 채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카톡 마지막 창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야근인가 회식인가 수십 번 핑계를 떠올리다가 결국 밤 11시가 넘어가고서야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만 기계처럼 반복되었고 한밤중에 낯선 불안이 가슴 아래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5번, 6번 전화를 눌렀던 그 손끝이 저릿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제 민수 씨 출근 안 하셨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그제야 심장이 뚝 떨어졌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니요, 전 출장 간다고 해서요. 부산이요. 직원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출장 일정 없던데요. 내부 일정표에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엔 캐리어도 없었고 민수가 출장 간다고. 죄송하지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소화기를 내리고 나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핸드폰을 들고 검색창을 열어 남편 실종 시 신고 방법까지 치다가 다시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어떤 생채기가 문을 긋듯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현관문 앞에 붙은 노란 종이 한 장을 보고 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채무자 김민수, 1차 독촉장, 채무금 7,300만 원, 채권자 박오호, 붉은 글씨와 사인펜로 갈겨 쓴 협박성 문장들, 보증인의 이름도 없이 내 집 대문에 붙은 이 낯선 현실은 정말이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어이없고 얼얼했어요. 민수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이 종이를 떼어내려다 멈췄어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정말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던 겁니다. 현관 앞에 쪼그려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입고 나간 셔츠와 구두, 그리고 빠듯하게 굴러가던 내 일상, 모든 게 도둑처럼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가 예고 없이 떠나간 날의 전부였지요. 민수가 사라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 들어있던 하얀 봉투 하나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채무자 김민수, 금액 7,300만 원, 3차 독촉. 처음엔 그냥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남편 이름으로 된 뒤지라면 분명히 내게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넘기자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보증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뭐야? 왜 내 도장이? 나는 서랍을 뒤졌어요. 서류며 통장이며 이것저것 꺼내며 확인했는데 남편의 서류철에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인감이 찍혀있는 대출 계약서가 있었어요. 사인도 내 필체가 맞는 듯 아닌 듯 했지만 그날 나는 무서워서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문 앞에 젖은 구두 소리가 들렸죠. 나는 현관을 반쯤 열고 말했어요. 누구세요? 김민수 씨 아내분 맞으시죠?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부부면 공동 책임입니다. 남편이 사라졌다고 해서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고 마치 내 삶을 꿰뚫고 말하는 듯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면 직접 경찰서 가셔도 됩니다. 민수 씨가 본인 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실 거면 말이죠.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로 도망쳤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유일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인 예린이요.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와. 그 동네 더 있어봤자 너만 망가져. 예린이 말하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날 새벽 겨우 한 가방을 싸서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불빛 사이로 내가 살던 집,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일상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장 한 구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만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도망친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남은 사람만 이렇게 망가져야 해? 그날 처음으로 분노가 눈물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예린의 집에 도착했어요. 낯선 방에 눕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었고 그 울음은 그날 밤 이불이 아니라 나를 덮고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 내 가슴에 앉아 있었지요. 이사 온 지 3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린의 집에 계속 신세만 질 수 없을 것 같아 구한 원룸. 창이 작고 햇살은 잘 안 들었고 벽지는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도망쳐 온 공간이라도 누가 날 찾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절실한 위로였어요. 그날은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집에 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그리고 남편과도 알던 사람 태준. 그는 놀란 듯 웃었고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뭐 해요? 나 여기 근처로 이사 왔어요. 혼자.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고 같이 걸어도 되냐며 옆에 섰어요. 집 앞까지 와서 헤어지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밥 같이 먹을래요? 도시락보단 나아요. 나는 거절할 이유를 떠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따뜻한 국이 그리웠어요. 우리는 근처 국밥집에 앉았고 서로 별말 없이 국을 떠먹다가 태준이 말했어요. 민수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많이 힘들었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도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냥 너무 갑자기였어요. 그 사람 그날 아침엔 밥 먹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는데 태주는 말없이 물을 따라줬어요. 그 눈빛은 측은함보다 조심스러운 연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닐우산 하나를 펴고 둘이 그 밑으로 들어섰죠. 우산 사이 간격이 좁았고 어깨가 조금씩 닿았어요. 나는 숨을 조금 짧게 쉬었고 태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가 멈췄고 나도 멈췄어요. 비가 머리카락을 타고 목선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는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는 걸 볼 때마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이 내 귓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그 말이 왜 입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처럼 나 자신에게 되뇌듯 말했어요. 밥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웃었어요. 우리 술 한 잔만 더 할래요. 집에 가기 아쉬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눴고
비가 내리는 테이블 너머로 나는 말했어요. 사람이 너무 오래 무너지면 어느 날은 그냥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어져요. 그 말에 태주는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대로 말했어요. 이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밤 나 좀 데려가 줘요. 그가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음을 옮기는 내 발끝이 떨렸고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습기 머문 공기가 무거웠어요. 태준이 수건을 내밀었고 나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 후회를 하고라도 사람이 안고 싶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손끝을 잡았고 나는 눈을 감고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입맞춤은 조용했어요. 충동도 욕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온이었어요. 손끝이 옷깃을 따라 내려오고 나는 스스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나 좀 느끼게 해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밤은 말 대신 온기로 이어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엉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이불 위로 번져가던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아침은 아무 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보다 먼저 느껴진 건 이불 안의 온기였고 그 옆에 누워있는 태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남긴 감정은 생각보다 무겁고 조용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그 역시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잠깐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많이 어색하네요. 그도 작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온 것도 내가 그에게 안긴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여왔어요. 밤의 온기보다 아침의 침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입을 열자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말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말이 참 다정했고 동시에 참 무서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였거든요.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쓰던 식기 세트를 떠올렸고 그가 끓여준 라면, 같이 보던 넷플릭스 드라마,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마치 비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은 필요한 밤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낮이 되자 함께 마트에 갔고 생필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 번도 민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밤은 마치 약속처럼 묻어두기로 한 듯.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혹시 내일 저녁도 같이 먹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그의 숨이 더 오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작은 방 안에 앉았습니다. 낯선 침대, 차가운 베개, 그리고 익숙한 외로움.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어제는 실수였을까 아니면 시작일까?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내 몸은 확실히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 마음은 조금 더 그에게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껴안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오늘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를 스스로 낯설게 바라봤고 단추를 하나 더 채우려다 다시 풀어내는 걸 반복했어요. 입술은 바르다 말다 다시 지웠고 손목에 뿌린 향수는 무심한 듯 조심스럽게 번졌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건지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이 내 안에서 너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태주는 예전보다 단정했고 옷깃은 가지런했고 눈빛은 묘하게 덜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심한 듯 대화를 나눴고 간단한 파스타를 먹었지만 내내 포크질보다 잔을 드는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 들어가긴 이르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끈을 한 번 움켜쥐었다가 놓았고 그 동작 하나로 충분히 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차가 조용히 출발했고 차 안은 말보다 숨소리만 잦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지금 멈추면 돼.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오면 돼. 하지만 멈출 수 있을까?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고 나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댔어요. 현관 센서등이 꺼지자 어둠이 덮쳤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가 먼저 다가와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나를 더 무너뜨렸어요. 그의 입술이 내 뺨에 살짝 닿을 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임을 그대로 다 느끼고 싶었어요. 입술이 천천히 턱선을 타고 내 입술에 닿았고 그 순간 내가 먼저 목을 젖혔어요. 피하지 않았고 밀어내지 않았고 대신 한 발 더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가슴께 셔츠 단추를 풀며 물었어요. 계속 참은 거죠. 그는 숨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허락해주기만 기다렸어요. 셔츠가 어깨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며 나는 손끝으로 그의 팔을 쓸었어요. 살짝 떨리는 그 감각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고 내 몸도 어느새 속도도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스쳤을 때 나는 허리를 약간 들었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손을 그의 뒷목에 얹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귀를 훑고 지금 멈춰도 돼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싫어요. 지금은 멈추지 마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마치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고 그의 시선이 내 쇄골에 머무를 때 나는 두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대 위로 등을 기대며 나는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이불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손길, 허벅지를 타고 내려오는 입맞춤,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숨. 우리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고 내 심장은 그와 맞닿은 피부 아래에서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나 지금 당신밖에 안 보여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이불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과 죄책감과 상처를 하나씩 벗어놓았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었고 사랑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함께였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이치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먼저 내 손등을 확인했어요.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했던 것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어젯밤의 감정은 이불 속 체온처럼 금세 식어가고 있었어요. 곁에 누워있던 태주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민수가 코를 골던 밤과 겹쳐 들리는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발끝으로 바닥을 딛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죄책감도 후회도 없다는 게 이상할 만큼요. 도리어 어제보다 지금이 더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마음 한가운데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고 태준이 셔츠를 반쯤 걸친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순간 우린 원래 이런 사이였던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푹 잤어요.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진한 블랙 커피. 어제와는 다르게 말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이 익숙하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건 연인이 아니라 같이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는 식탁 위에서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 씨,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대신 손끝에 힘을 주지도 않았어요. 응.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내가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나는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가 필요했어요. 우리 둘 다. 그 대화 이후 나는 태준의 집을 나섰어요. 현관에 나서며 신발을 신을 때 그가 내 외투를 조심스럽게 챙겨 입혀줬어요. 민수는 그런 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외투를 얹어주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사람이 해주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열어 민수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껐어요. 이미 해지된 번호, 저장된 사진, 지워진 메시지. 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 하나가 어떤 무게로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젯밤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떠올랐고 그 장면 속에 나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안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안기고 누군가의 온기를 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조금 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나 살고 싶었어.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민수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하는 자기 변명 같은 고백이었을지도 몰라요. 태준의 집에 처음 옷장을 들여놓은 날, 나는 옷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게 같이 살자는 의미라는 걸 알면서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정말 내 새로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선반 위에 내 향수를 놓는 손이 잠시 멈췄고 그 작은 병 하나가 전부를 바꾸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짜장라면을 끓여 먹었고 소파에 앉아 영화도 아닌 유튜브 쇼츠를 무심히 넘겼어요. 둘 다 말이 없었고 그 무말함 속에서도 불편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이 더욱 깊은 어둠처럼 천천히 방 안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 태준이 내 이름을 부르며 옆으로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그냥 안고 잘래요? 그 말이 너무 조용했기에 나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게 더 좋아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에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불은 꺼졌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를 감쌌고 그 품 안의 체온이 점점 내 등을 따라 스며들었어요. 나는 숨을 살짝 들이마셨고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댔을 때 그 한숨처럼 떨어지는 키스가 내 어깨 아래로 전류처럼 번졌어요. 그의 손이 내 팔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가슴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이불 안에서 허리를 살짝 그의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사이엔 말보다 확실한 신호가 오갔어요. 그의 입술이 다시 목선을 훑었고 나는 그 순간 팔을 들어 그의 뒷목을 감쌌어요. 손끝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의 숨이 내 귓불을 적셨을 때 기다렸어요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안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그의 허벅지를 따라 다리를 엉키게 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상의를 타고 들어와 등 라인을 따라 내려가며 나는 얇은 티셔츠의 끝단을 쥐고 살짝 올렸어요.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내 허리를 감싼 손으로 천천히 나를 눕히며 이불 안의 공간을 더 좁혔고 입맞춤은 조금 더 깊어졌고 그 사이 내 다리는 그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셔츠가 벗겨지고 가슴 위로 손이 올라올 때 나는 그 손길에 익숙해지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감각은 너무도 새로운 것이었죠. 그의 무릎이 내 허벅지 안쪽을 살짝 밀어내며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았고 나는 그에게서 나는 미묘한 향에 눈을 감았어요. 이불 속 체온은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의 땀방울이 닿기 시작할 때쯤 그는 손끝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널 품고 있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나는 그의 볼을 감싸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나만 느껴줘요. 이불은 이미 바닥에 밀려나 있었고 침대 시트 위엔 두 사람의 온기가 겹쳐 흐르고 있었어요. 입술과 입술 사이, 손끝과 허벅지 사이, 그리고 시선과 심장 사이의 거리까지. 모든 게 딱 한꺼풀만 남은 채로 엉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온몸으로 지금의 시간을 새겼습니다. 민수가 해주지 않았던 것들, 나는 그에게 다 허락했고 그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도 아니고 누구를 대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깨어나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 만큼 태준의 집은 조금씩 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옷장 한 칸이 아닌 욕실 선반 위에 놓인 내 스킨과 향수, 주방 찬장에 자리 잡은 내 머그잔 하나까지. 그의 생활 속에 내가 들어앉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태주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 만난 지 딱 100일이래요. 기념일 챙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꺼낸 건 작고 은은한 반지였습니다. 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반지 하나에 담긴 의미가 전부 전해졌어요.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반지는 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왔고 내 마음속에 아직 덜 정리된 사람의 이름 위에 조용히 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받아도 되는 반지예요. 무겁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그 손가락에 맞게 살자고, 우리.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민수는 그런 말 한 번 해준 적 없었지요. 함께 산다는 게 그저 동거하거나 결혼해서 하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태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 일정을 기억했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나 음식의 취향까지 익혔고 무엇보다 말없이 참는 나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응. 거짓말. 응,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게 편해서 겁도 나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내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 내 손가락을 꼭 쥐어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함께 먹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일 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 곁에 살겠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더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가 민수 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태준이 출근한 뒤 나는 모처럼 혼자 카페에 나왔습니다.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고 커피잔에 손을 얹는 감각이 괜히 좋았어요.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정말로 나는 여기서 새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담담한 예감 같은 게 들던 순간이었지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어요. 지금 시간 괜찮아? 사진 하나만 봐줘. 뜬금없는 메시지였지만 예린의 말투가 어딘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미지 하나가 곧바로 도착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열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을 뻔했어요. 사진 속 뒷모습이었지만 그건 민수였습니다. 길가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고개를 기울인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맨 모습. 그 자세, 그 헤어스타일. 무릎을 조금 구부정하게 세운 채 서 있는 버릇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곧바로 예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어제 퇴근하다가 마주쳤어. 처음엔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민수더라고. 얼굴 좀 말랐고 수염도 좀 있었지만 확실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돌아온 것 같아, 수진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사람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박살내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돌아와 길거리를 걷고 있다니 숨이 가빠졌어요. 문득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제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이 손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라며 웃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낯설게 보였고 커피잔에 비친 내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수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건 당연했어요. 그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쩌면 그 번호가 다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 같은 걸 했던 거예요. 카페를 나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준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두 개였어요. 한쪽은 그 사람이 돌아왔으니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 한구석에 그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 사진 한 장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태준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고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이 질문만 수십 번 되뇌고 있었지요. 수진 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고 나는 잠깐 숨을 고르다 말했어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던 하루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그 나머지가 그를 멀리 밀어낸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날 대화는 자꾸만 어긋났고 나는 대답을 반복해서 묻거나 멍하니 밥을 씹고만 있었어요. 태주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 기대는 것도 어쩐지 조심스러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자 나는 잠깐 손가락을 움찔하다가 억지로 힘을 뺐어요.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사이였는데 오늘따라 그 모든 움직임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빨리 안정을 찾으려 한 걸까봐. 그게 두려워졌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괜찮아요. 당신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나는 도리어 더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가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게 가혹하게 다정한 말이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누웠어요. 그는 먼저 등을 돌렸고 나는 뒤늦게 그의 등 너머를 보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사진 속 말라있던 얼굴, 도망치듯 사라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그의 모습. 아직 내게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그 남자.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쩌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올까봐.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연락을 기다렸던 걸까요? 태준일까요? 아니면 민수였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너무 쉽게 멈춰버렸고 그 자체가 내 감정을 증명해버리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태준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늘 그래왔듯 나를 배려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자청하고 밤엔 이불을 덮어주며 등을 두드려줬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모든 따뜻함이 어느 순간부터 이질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내가 그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수진 씨,
일요일엔 영화 보러 갈까요? 태준이 웃으며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엔 기대감이 없었고 그걸 안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관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은 자막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무심코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건 피한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닌 묘한 거리의 시그널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던 길, 태준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 편해요? 나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질문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묵직한 질문처럼 들렸어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도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를 안지 않았어요. 나는 거실에 남았고 그는 침실로 먼저 들어갔어요. 불 꺼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나는 민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내 안에 남은 건 점점 흐려져가는 확신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람도 아니었고 배달의 발림도 아니었어요. 발신 번호가 떴는데 이상하게 그 번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한때 매일 누르던 숫자의 조합이 어딘가 기억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번호는 내가 직접 저장했던 이름을 삭제했을 뿐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멈췄고 벨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손떨림은 거짓말처럼 컸어요. 그는 지금 내게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겁니다. 2년 만에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던 그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수진아, 나야. 할 말이 있어.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5글자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두 번째 삶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껐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던 순간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밀었어요. 그건 무의식이었고 그 자신도 놀란 듯 말없이 손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 결국 나였어요. 오늘 혼자 있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혼자 잘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는 대신 기다리기로 한 거겠지요. 불 꺼진 방,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민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할 말이 있어. 그 말 뒤에 이어질 수많은 문장을 떠올려 봤어요. 변명 사과 혹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 그 어떤 말도 지금의 나를 흔들기엔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에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결국 할 말이 있다면 직접 하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분 뒤 그의 답이 왔습니다. 좋아. 3시 망원시장 입구 커피숍. 나 혼자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내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거리. 하지만 낯선 공기 속에 그는 정말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그 이름 하나로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고 내가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눈으로 마주치는 순간 그가 현실이라는 게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말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짓 하나에 울컥할 뻔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앉았고 그도 다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먼저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식탁에 앉았던 사람처럼 그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너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과. 2년 넘게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그 조용한 숨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때 너무 겁이 났어. 너한테까지 그 빚이 번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미안해. 정말로 미안했어. 그 말이 맞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겁이 많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가 나를 지우고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도무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지금은 나 다른 사람과 살아. 그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이 알고 있던 내 이름이 아직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너 많이 사랑하겠지.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눈을 보면서 태준의 이름을 쉽게 말할 수 없었고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걸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수진아.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고개를 돌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부턴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내 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길게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발걸음보다 더 깊은 소리였고 내 안에 남아있던 민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태준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인 바닥, 주방에 반쯤 남겨진 커피 냄새, 욕실 문 틈으로 새어나온 김까지. 모든 게 익숙해서 더 낯설었어요. 왔어요? 태준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반겼지만 나는 그 인사에 미소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벗었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냥 예전 일이 생각나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쥐지 않았어요. 손끝이 맞닿았지만 온기가 없었고 그는 그 차가움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혹시 그가 말을 이었어요. 다시 연락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얘보다 더 또렷한 대답이었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배신, 이해, 체념, 혹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기대. 말해줘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텐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도리어 그를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를 믿고 있지만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거짓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묻어 있었는지는 아마 그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지 않는 거리, 그 짧은 거리 속에서 나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에 내 마음은 자꾸만 안으로 접혀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결정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결론을 내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그 번호가 다시 화면에 뜬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억하는 이름을 부르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건 도망쳤던 남자 그대로라는 걸.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사라졌던 시간 동안 내가 살아낸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대신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 기다림마저도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애정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아팠어요. 짐을 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에 들였던 건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가 내게 준 단지는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뒀고 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랑했던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진심으로 외면했으니까요.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한 번만 연락해줘요. 그 말만 믿고 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나왔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나는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 그 사람의 체온,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줬던 모든 밤을 나는 스스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이제 혼자서라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말도 없이 문도 닫지 않고 떠났죠. 사채 쪽지를 들고 난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집도 사람도 다 떠났고 전기세마저 끊긴 밤, 그때 알았죠. 사랑은 끝났다는 걸.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도망친 건 당신이었죠. 혼자 견딘 그날들 속 누군가 날 안아준 거예요. 숨죽인 밤을 지나 지켜준 그 남자가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뭐였겠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죠. 묻지도 않고 감쌌죠. 내 어깨 위에 놓인 손 하나가 세상을
하루들 위해서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와인잔을 들고 유정과 마주한 건 내가 아닌 성진의 초대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요즘 유정이도 사람 좀 만나야지라고 말했을 땐 그래요. 단순한 술자리에 아내를 끼운 정도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한 테이블 끝에서 잔을 기울이며 웃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니, 분명 웃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다른 결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빠, 아직도 와인 따를 줄은 모르시네요. 유정의 말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렸어요. 똑같은 농담인데 예전 같으면 성진 앞에서 저런 말 안 했을 텐데 말이죠. 나는 웃으며 병을 들어 잔에 와인을 채웠지만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녀와의 거리, 와인 한 잔이 전부였던 거예요. 요즘도 혼자예요. 민석 씨. 그녀가 물었을 땐 그냥 건네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응, 뭐 아직은.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내 마음도 아주 짧게 미끄러지듯 기울었지요. 유정은 잔을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는 참 무너질 만큼 투명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뜨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생각 없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들었고 나는 잠시 잊고 있던 식욕까지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묻는 거 너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그 대답에 담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성진이 잠시 화장실로 간 사이 이 조용한 공기에서 우리 둘만 남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아서 더 이상했을 정도였어요. 그럼 민석 씨는 나 같은 여자는 어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요즘은 누가 봐주는 것도 없고 괜히 웃음이 말라서요. 유정아, 이런 얘기 성진 앞에서 들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정과 나는 와인 한 잔의 거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를 천천히 당기는 사람 같았고 나는 망설이면서도 그 감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단순한 분위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건 그냥 위험이었거든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성진이 돌아오자 유정은 금세 잔을 들며 말했다지요. 오빠가 따라준 와인 나쁘지 않네요.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성진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아주 작은 위선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인 한 잔의 거리에서 멈춰버린 그 밤 이후 성진이 먼저 약속을 잡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정이 요즘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둘이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가벼웠지만 그 안엔 뭔가 떠넘기듯 내미는 이상한 무게가 있었어요. 결국 나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다시 셋이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유정은 성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밝은 회색 셔츠를 무심하게 걸친 채 테이블에 팔을 기대고 있었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보다 눈이 먼저 식어 있더라고요. 또 늦으셨어요? 나는 인사는 타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 눈빛은 참 이상하잖아요. 성진은 금방 온대. 전화했는데 친구 만나고 오느라 좀 늦는데요. 그럼 우리 둘만? 네, 오랜만이네요. 둘이 이렇게 있는 거. 유정은 잔을 채우며 천천히 말을 잇더군요. 예전엔 자주 봤잖아요. 민석 씨 혼자 사는 집에서 성진이랑 셋이 밤새 게임하던 그 시절.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의 순간 그녀가 와인잔을 내려놓는 손등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게 보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녀가 꺼내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땐 유정이 내가 우리한테 도시락도 싸주고 했었지. 그러게요. 그땐 뭐든 간에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없어. 글쎄요.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시선을 내려 깔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 속에 무너진 숨소리가 깃들어 있었어요. 나는 괜히 컵받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지요. 그러고 보면 그날 성진이 꽤 오래 안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둘이 웃는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그 사이 유정은 와인을 2잔 더 비웠습니다. 그녀가 자꾸 내 눈을 보던 그때 나는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절대 먼저 다가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몸이 미세하게 기울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민석 씨는 요즘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을 조금 늦게 꺼냈지요. 솔직히 가끔 그래. 혼자 있다 보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난 누가 있어도 외로워지더라고요. 성진이랑 있어도? 응. 그런 날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녀는 그 말을 하곤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유정은 친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잃어버린 누군가였고, 내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이미 선을 넘으려는 쪽은 그녀였던 것 같았어요.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 등을 붙였고, 그녀는 다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이지 기억에 남을 만한 종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에게서 전화가 온 건 내가 집 앞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지금 어디예요? 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퇴근길이었고 피곤했고 아무 약속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느리게 흔들렸고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묘한 리듬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떠있지 않으면서도 나를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집 앞인데 왜? 라고 답했던 거예요. 술 마셨어요. 집 가기 싫은데 민석 씨 시간 돼요? 그 말이 너무 고닫고 나는 대답을 빠르게 할 수가 없었지요. 유정아, 성진이랑 싸웠어. 아니요. 그냥 조용한데 가고 싶어서요. 민석 씨는 괜찮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거 싫거든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나도 이건 거절해야 마땅하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내 근처 모텔 밀집 지역, 그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골목 끝 모텔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고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 안에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입술은 벌써 와인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취한 얼굴이 아니라 무너진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그녀는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현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유정이 걸음을 멈췄고 나는 옆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 돌아갈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젠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은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을 넘었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벽 쪽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었습니다. 나는 물 한 병을 꺼내 그녀 앞에 두었고 잠깐이라도 이 긴장된 침묵을 깰 수 있길 바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에 빠져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그날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후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난 민석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요. 그런 거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진 않아.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는 아니잖아.
그럼 왜 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고 그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먼저 닿았고 내 볼을 짚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떨림이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우리의 입술은 더 말이 필요 없는 타이밍에 맞닿았던 겁니다. 첫 키스는 조용했습니다. 입술이 겹쳐지면서 나는 그녀의 체온이 너무 뜨겁다는 걸 알았고 그 열기 속에 이성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옷은 나중에 벗겨졌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다가 손을 멈췄고 유정은 가만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손으로 옷을 당기듯 내렸지요. 그러니까 키스가 먼저였고 옷은 늦게 따라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없이 어두워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유정은 잠시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알아차린 일이지만 그녀는 내내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허무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이게 파국의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죄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날 밤만큼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 시작했지요. 아침은 아무렇지 않게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유정이 제 옆에 없었고 테이블 위엔 아무런 메모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지요. 그녀는 먼저 나간 겁니다. 전날 밤 함께 무너졌던 그 방에 저만 남겨진 채로요. 그래서인지 나는 괜히 이불을 다시 덮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몸은 더웠는데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차갑더라고요. 유정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참 바보 같은 고민이었지요. 보내면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잘 들어갔어. 같은 평범한 말은 너무 가볍고 괜찮아 라고 쓰면 내가 더 미안해 보이잖아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은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만지지 못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뭐 괜찮지. 왜? 유정이가 바람 좀 쐬자고 하더라고. 셋이 밥이나 먹자. 그날처럼 그 말이 왜 그렇게 끈적하게 들렸을까요? 나는 순간 입안이 마르고 말끝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 시간 맞춰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더니 내 표정이 정말 볼품없더라고요. 마치 들켜버린 도둑처럼요. 그런데 정작가 혼란스러운 건 그날 저녁 유정을 다시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고 미소를 띤 채 나를 맞았지요. 민석 씨,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고 나는 웃는 얼굴 뒤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유정이 너야말로 컨디션 괜찮아 보여.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식사는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성진은 농담도 했고 유정은 웃기도 했고 나도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음식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물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유정이 웃을 때 그 표정을 나는 분명 어젯밤에도 봤지요. 그 웃음은 침대 위에선 다르게 떨렸고 지금은 너무나 차분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날 내가 먹은 건 음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가요, 민석 씨. 그 짧은 인사가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겠다는 선 그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다시 그 선을 넘고 싶다는 욕망에 휘말리고 있었지요. 그래요. 정말 바보 같게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더 깊이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 없이 내디딘 신발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닿았고 나는 카페 유리창 안쪽에서 무심히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다가오는 실루엣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실루엣은 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코트에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고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마주보다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분명 나는 집에 가던 길이었고 그녀는 갑자기 등장한 건데 아무렇지 않게 둘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셔츠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너야말로 우산도 없이 왜 이래? 성진이 2차 간대요. 난 그냥 걷고 싶었어요. 그녀는 나를 지나쳐 비탈진 골목 계단 아래로 걸어갔고 나는 망설이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게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장면처럼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계단 아래에는 작은 대피소처럼 튀어나온 상가, 처마가 있었지요. 우리는 그 아래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맺힌 물방울이 내 옷에 옮겨올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었고 나는 그 숨소리 하나에도 자꾸 눈을 감게 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순간 나는 이 비가 멈추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녀 곁에 더 머물 수 있으니까요. 민석 씨,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어제도 아무렇지 않게 끝냈고 오늘도 이렇게 마주치고 유정아, 멈추고 싶으면 지금이야. 근데 난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그 눈빛은 너무 무서워서 아름다웠고 너무 고요해서 흔들렸어요.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는 계단벽에 등을 기댔고 그녀의 손끝이 내 손을 더듬듯 잡았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 순간 그녀는 내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요. 비소리 속에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키스는 지난번처럼 머뭇거리지 않았고 숨을 뱉어낼 새도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타고 올라왔고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붙었고 체온이 뒤섞였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여기 말고 가요. 아무데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잡았고 그녀는 한치 망설임 없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벗어나 눈에 띄는 여관 간판 아래에 섰고 아무 말 없이 방을 잡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시선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은 그 감촉만 기억났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코트를 벗었고 나는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없이 우리는 그대로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웠고 손길이 빨랐고 벗겨지는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우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침대 위로 눕혀졌고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괜찮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금은 민석 씨밖에 안 보여요. 그날 밤 두 번째 선을 넘은 우리는 처음보다 더 격하게, 처음보다 더 깊게 무너졌습니다. 숨이 닿을 때마다, 입술이 겹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 선이라는 걸 점점 더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요. 그날 점심은 성진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연락을 이어오던 그는 마치 늘 있었던 습관처럼 단체 채팅방에 둘 다 시간 되지 라고 던졌고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라는 말 속에 유정도 포함돼 있다는 건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죠.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성진과 마주쳤고 그는 반가운 얼굴로 유정이는 먼저 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저려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순간 나와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숨이 헛돌았어요. 왜냐면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게는 그 자체가 유혹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석 씨, 여기 앉아요. 제가 여기 비워놨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성진은 그러지 말고 나랑 마주 앉지 그랬어 하며 웃었지만 유정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옆이 편하더라고요. 요즘 마주보면 부담스러워서. 그녀의 그 말 한 줄에 나는 젓가락을 쥐던 손에 무게가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를 고른 겁니다. 나를 바로 옆에 두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이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듯한 거리, 무심한 듯 몸을 조금씩 기울이는 움직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셔츠에서 풍긴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분명 성진의 셔츠였고 내가 예전에 함께 입던 브랜드였죠. 그 냄새는 단지 옷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그날 모텔 안에서 내 품에 있었던 그녀의 체온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밥을 씹지 못했고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물을 마셨고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지요. 어제 꿈에 이상한 데 있었어요. 누가 절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꿈 흔하잖아. 흔하죠. 근데 그 손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야해서 못하는 말들, 눈빛으로 충분히 전해지는 욕망의 서사들 다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웠습니다. 성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나와 그녀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날 식사 후 성진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나 친구 잠깐만 보고 올게. 한 30분이면 와. 너희 둘 디저트라도 먹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나는 그 말이 마치 누군가의 알리바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진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고 분위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짙어졌습니다. 민석 씨,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감정 예전엔 한 번도 느낀 적 없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내 손등 위에 닿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민석 씨 옆에 앉고 싶었어요. 아까부터요. 아주 많이요.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건 금요일 오후였다. 민석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을 잠시 내려놓은 채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결이 있었지요. 단지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써달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미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응. 어디서 볼까? 그렇게 나는 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한 겁니다. 그녀는 주소 하나를 보내왔어요. 시내 외곽 쪽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조용한 모텔 거리의 한 호텔. 구글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어딘가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고 그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그녀가 먼저 장소를 정했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지자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얇은 트렌치 코트 안에 입은 하늘색 셔츠, 그리고 검은 바지.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다 말라붙지 않은 감정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녀가 말하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사정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버렸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먼저 가방을 내려놓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물 한 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돌아서서 내 앞에 섰습니다. 민석 씨는 요즘 잘 지내요? 그 물음에 나는 짧게 답했어요. 글쎄, 잘 지낸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 그러자 그녀는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요. 그녀의 품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고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 차가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토닥이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체온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체온이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나 요즘 진짜 힘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집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어디에도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민석 씨 앞에선 내가 나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매달리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는데.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애틋함이 아니라 필요함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명백한 선택이었지요. 우리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추 하나, 지퍼 하나 천천히 풀어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동시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체온과 체온이 부딪히는 그 순간 나는 그녀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동을 느꼈고 그녀 역시 내 어깨를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그건 쾌락이라기보단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누르고 오래 혼자 감당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고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오래된 외로움을 봤습니다. 끝이 났을 때 그녀는 다시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 슬프고도 따뜻했지요.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방 안엔 어제 남겨진 체온만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고 침대 시트 한쪽이 푹 꺼진 채로 고요하게 식어 있었어요. 시계는 아침 7시를 지나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너무나 무심했지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향이 남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제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숨을 들이켰지요. 그런데 그 감정은 이상하게 빨리 증발하고 있었어요. 공허함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외투는 없었고 휴대폰이 그 위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건드리자 화면이 켜졌고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숫자 키패드가 떴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 그 모든 가능성이 일순간에 밀려온 겁니다. 내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걷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자라지 않는 법이 없으니까요. 비밀번호는 내 자리였어요. 단순히 추측해보려는 마음의 생일을 입력해봤고 우리 셋이 처음 만난 날짜도 눌러봤어요. 당연히 맞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진동했고 잠금이 유지됐습니다. 나는 그제야 손을 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와 그녀 사이에 여전히 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같은 침대에 누웠다 해도 서로를 전부 아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참 지독하게 불편한 자각이었어요. 어제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
나는 중얼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울었고, 나를 안았고, 입을 맞췄고, 모든 것을 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나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 침묵, 이 비밀번호, 이 흔적들 사이에 내가 모르는 유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방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덩어리는 조용히 제자리에 놓였고 나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커피를 몇 모금 마셨지만 쓰디쓴 맛은 입안에만 남았고 속은 도리어 더 거북해졌지요. 그날 이후 유정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묘한 합의처럼 서로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한 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감정 속에 있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게 무너진 건 몸뿐인데 지금은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건 그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준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나는 순간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진과 함께 어울리던 동네 친구,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던 인물.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서가 오늘 저녁 시간 돼. 왜? 할 얘기가 좀 있어. 얼굴 좀 보자. 카페에 나갔을 때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음료도 시켜두지 않은 채 노트북 가방을 무릎에 얹고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다 같은 인사도 없이 그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누가 봐도 선명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모텔 입구, 어깨를 맞대고 선 유정과 나. 흐릿한 조명 아래였지만 우리 둘의 얼굴은 또렷했어요. 이거 너 맞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웃음은 목구멍에서 걸렸고 대신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언제 찍은 거야? 3일 전 저녁. 성진이랑 통화하다가 근처였거든. 근데 우연히 봤어. 혹시나 해서 찍었는데 진짜일 줄 몰랐지.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비난도 이해도 아닌 그냥 충격과 당혹이 섞인 감정.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날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예약한 그날 어깨를 붙이고 서서 입실 확인을 기다리던 짧은 순간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성진이는 아직 몰라? 몰라. 나도 지금 말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굳이 말해야겠냐? 민서가.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널 오래 봤지만 이런 건 아니었잖아. 너 이런 놈 아니었잖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분노도 추궁도 아닌 말. 그냥 실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커피가 식는 걸 지켜보며 머릿속은 멍했고 심장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지만 나는 자꾸 그날 그녀가 앉아 있던 모습을 떠올렸지요. 유정이 뒷목을 만지며 말하던 장면, 오늘은 내가 다 계획했어라던 말투, 입을 맞추던 그 순간의 체온. 모든 장면이 되감기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마다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자막이 덧씌워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고 나는 말없이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정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긴요. 조심해야죠. 나는 그 대답에 숨이 막혔습니다. 조심이라는 말은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들키지 말자는 뜻이었지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그날의 사진 한 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 우리의 관계가 죄가 아니라 기록이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동네에서
가장 구석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른 오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 창문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밖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나는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그녀는 10분쯤 늦게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드디어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한 말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커피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몇 분이 흘렀지요. 그 시간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말이 있었던 이전보다 이 침묵이 더 죄스러웠고 더 위태로웠어요. 사진 받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젠 진짜 끝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지요. 성진이는 아무 말 없었대. 내가 말하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식이 말 안 했대요. 다행인 건가요? 모르겠어.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 더 무서운 건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고 동시에 포기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밖은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촉.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감싸 쥐었지요.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끝내자는 말과 붙잡자는 마음이 뒤엉켜 있다는 거요. 민석 씨,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런데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게 더 무섭거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하나는 지키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우리 관계 전체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저 죄의식인지조차 모르겠는 흔들리는 그림자 같은 시간.